이 역으로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좀 균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애초에 소상공인과 또 뭐 시장을 보호해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처에서는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 또는 그 이전에 그 일종의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보호하거나 또는 보상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당정 회의에서도 사실은 그 새벽 배송의 허용 문제보다는 그런 상생 차원에서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총리님, 저는 상생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조금 더 우려하는 부분은 야간에 계속해서 택배 배송을 연속적으로 하게 됐던 쿠팡에서 과로사가 계속 발생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조치 기준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대형마트까지 이것을 허용하면 이 과로사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좀 논의를 할 계획이신지, 그것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병행적인 과제고 이미 논의가 상당히 시작됐지 않습니까? 가령 완전히 그러니까 제로화, 불가능하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부터, 그렇지 않다면 일정한 연속적 노동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선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상생의 과제, 또 균형을 묻는 문제와 함께 어떤 이 과로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노동에 대한 적정한 제한, 그 부분이 같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들이 이렇게 시간이 맞도록 그렇게 맞춰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CJ나 롯데 택배사들에서 사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이 기사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어떻게 최대로 노동자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3차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논의가 던져지면 3차 사회적 대화는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지 너무 잘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말에 있었던 당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허용의 측면보다도 한편으로는 노동권 또는 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상생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더 집중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네, 밤에 사람들이 일을 해서 죽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꼭 논의에 반영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마트 노동자께서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단식 농성을 벌써 3번째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3월 3일까지가 회생 절차 기간이라 좀 짧습니다. 정부는 지금 홈플러스 사태에 조속한 해결, 그리고 노동자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말씀처럼 이것의 법적인 어떤 해결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 안에서 최대한도로 그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어떤 체불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인권적 문제라든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문제 등등을 보완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걸 좀 당사자로 딱 들어갔으면 좋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사실은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홈플러스 사태가 사실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2만 명이 임금 체불
의 상태여서 체불임금 대지급금이나 이런 측면의 조치 좀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는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총리님 들어가세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도 새벽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야간 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단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간 노동이 위험한 것은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야간 노동을 했을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 한 30% 이상 높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연속적으로 야간 노동을 했을 때 젊은 노동자들도 과로사한다는 것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3차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쿠팡의 과로사 문제가 올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불쑥 나온 논의에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워하고 잘 건강권 문제가 다뤄질 것인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꼭 논의 속에서 잘 다루어질 수 있게 장관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장관님, 쉬었음 청년 문제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쉬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데이터처에서 비경제활동 인구 분류할 때 구분하는 것인데, 대부분 청년들 20, 30대에 집중돼 있고 그분들을 또 쉬었음을 구분해 보면 정말로 막연하게 쉬는 게 아니고 일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 약 70% 정도 해당되고, 또 1년 안에 구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67% 정도 조사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구직 의욕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일 경험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속해서 쉬었음 청년과 인터뷰를 하고 있고 네. 좀 장기적으로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많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제 또래가 많고요. 제가 이제 노동부에 문의했을 때 고민하고 있는 마련한 대책 중에 하나로 대학의 취업 연계 사업을 늘리겠다 이게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현재 쉬었음 청년과 약간 미스매치가 있다. 일을 하다가 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쉬고 이거는 이 업계에 전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럼 저는 중소기업 관련된 노동조건 개선이 필수라고 보고요. 이직을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 이직 준비 급여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 방안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에 한해서, 즉 이번에 우리가 법도 개정했는데 청년이라 하면 34세까지 청년에 한해서 자발적 이직자에 한해서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 연말까지, 올 초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 영역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하겠는데 해본 결과 약 7천억에서 1조 원 정도 구직급여가 들어갈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서 27년부터는 청년에 한해서 한 차례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게 이른바 청년 뉴딜 정책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쉬었음 청년에서 일자리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과 일 경험이 있는데 쉬는 청년과 대책이 달라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데이터처에서 이 조사를 하는데 지역 변수를 안 넣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그래서 비수도권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요. 경활 인구에서는 지역별로 하는데 네. 비경활 인구는 지역별
분포는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지역 변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영될 수 있게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손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수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인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갑 국회의원 김승환입니다. 지난 3일간 이루어진 2월 임시회 대정부 질문 정말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좀 더 힘내시라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일간 애많이 쓰셨죠. 우리 존경하는 손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쿠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자료화면 1번을 보시면 거의 뭐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판사 시절에 우리 국민 한 몇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들은 USB가 한 3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을 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민 개인정보 3,300만 건, 조회만도 1억 4,800만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출 용의자가 성인 용품을 주문한 국민 3,000명을 선별해서 쿠팡에 구매 내역을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유출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으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3,000명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 소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총 규모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300만 명의 국민들 중에 성인 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소싱해서 그런 것이죠.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예. 그 사람들의 주소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 쿠팡에다가 돈을 안 내면 이 사람들을 오픈시켜서 쿠팡을 곤란하게 하겠다. 이 정도면은 거의 우리 국민의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가 범죄 집단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느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그냥 조사와 수사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것이 재발 안 되게 하기 위한 각종 대비책을 함께 각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또 3,000명의 또 의미가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청문회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문회의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혁신적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행위 조사 청문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은 약 3,000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정보이며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후 다 회수되었다라고 하면서 미 하원에서 청문회 소환장을 냈다고 합니다.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이 문서 작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 지금 보니까 하원 위원장과 또 한 명의 의원이 그런 점에 대한 그 왜곡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이라든가 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이 미국 하원이라든가 해당 의원에게 정확한 서신,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신을 혹시 보내셨거나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총리실에서 계십니까? 만약에 다른 부서가 없으면 저희가 이걸 담당해서 할까 하고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한미 대사관을 포함해서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이거를 지금 정리해서 전달하고 그 반영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쿠팡은 제가 범죄 집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갖가지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쿠팡은 이런 자신들의 치부를, 범죄 행위를 로비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는 미국 하원의 일부 의원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하고도 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정부나 어떤 의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뭐 로비 접촉 이런 측면도 있겠으나 소위 PR이라고 불리는 언론에 대한 이러저러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그런 분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실제로 제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 분위기가 전혀 사실과 달리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실제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체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벤스 부통령도 총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쿠팡에 왜곡된 이런 사실관계를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있었나요? 대해서 물어본 어떤 톤 그리고 네. 물어본 내용 그리고 제 설명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전혀 다르게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미국 언론 중에 어떤 데서는 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고했다 이런 네네. 표현을 썼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네. 그것은 그런 객관적 사실과 달리 만남 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중간 과정을 비트는 방식이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 언론 보도를 보니 쿠팡이 지금 한국에 진출해 있는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에 어떤 로비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쿠팡에 대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특혜를 줄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더 차별적으로 또 뭐 처벌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요. 그냥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 건 대건으로 이렇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법 시스템에 의하면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즉 매출액을 40조로 봤을 때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과징금이 여러 가지 이상한 감면 규정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제재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화면 보실까요? 쿠팡에 대한 사실은 제재는 가장 심각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3번인데요. 예. 고의과실은 최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 행위는 부당성이 현저히 크며 이 유출된 정보는 민감 정보 혹은 개인의 고유 식별 정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정보 주체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 그대로 매출액 곱하기 3% 1조 2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감경을 할 수 있는 해당 사유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총리님께서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과징금을 산정하기 전에 한번 회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네, 이건 각각 그 관련한 기관들의 조사와 또 판단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쿠팡 사태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 우리 국민의 정보를 소중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시금석이라고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엄격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쿠팡에 대한 지금 상설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쿠팡 관계자에 관련해 갖고 근로자 퇴직급여법 위반에 관련해 갖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미준 검사가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2월 4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뭐 수사 진행 사항 저희들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 당시 쿠팡 관련해 갖고 퇴직금 그 부지급에 관련된 검찰 내부의 처분과 관련해 갖고 부천 지정의 지청장이라든가 또 부장 검사의 증거 보고 누락이라든가 또는 그 담당 수사 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상설 특검에서 수사를 시작해 갖고 2번 정도 좀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미준 검사 3인 성호라고 하지요. 한명숙 전 총리님에 대한 모해 위증 사건을 직접적으로 범행했던 자인데 공소시효 만료로 그때는 피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가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저는 이거는 사필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들에 의한 어미준 같은 검사들에 의한 저는 법 왜곡죄 신설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법 왜곡죄가 없으니까 직권남용죄로밖에는 처벌할 수 없고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 뭐 검사 생활 하다 보면 7년 금방 지나가죠. 그럼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도 안 받고 그런 검사가 퇴직해서 그 거대 로펌에 가서 돈을 버는 이러한 구조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법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갖고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조작한다든가 또는 진술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 그 입법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법안에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뭐 다른 이견을 내고 있는데 현재 그 법사위에서 좀 논의되고 있고 저희들도 법안의 필요성과 다만 구속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네. 예컨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라든가 또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든가 은닉했다든가 또 위조 변조했다라든가 또 폭행, 협박, 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등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 왜곡죄를 통해서 징역 10년 이하든 혹은 징역 1년 이상이든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뭐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을 남용한 그 의도적인 뭐 증거 왜곡 또는 진술 왜곡 또는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좀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또 탄식에 나온 그 수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MBK 경영진 구속영장에 대해서 4명 모두 다 기각되는 저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이루어졌고 이 구속 청구 사유가 뭔지도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그 사체 발행 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속인 점들 뭐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BK 홈플러스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그 직전 한 달 사이에 단기 채권을 1,000억 원을 발행하고 또 그 10일 전에는 은행으로부터 750억 원의 한도 대출을 모두 다 소진을 해버리고 또 2월 25일에는 신용등급 강등 예비 평정 그러니까 판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20억 규모의 ABS TV를 또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단지 피해자들한테 그만한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4천억인데 영장 청구는 1,100억만 됐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뭐 수사의 뭐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해 그 취임 직후부터 그 다중 그 피해 범죄에 관련해서 검찰에서 보다 엄중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중앙지검의 해당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것으로 저는 뭐 알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법원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제가 다른 평가를 하기는 좀 적절치는 않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예측 불안할 정도 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지금 MBK 관련자들의 행태라든가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법원에서 그 어떤 피의자들의 방어권의 어떤 구속의 사유 필요성과 피의자들의 방어의 필요성을
갖다 비교해 봤을 때 방어의 필요성이 더 많다. 이렇다고 본 것은 좀 매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MBK 관련된 그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실질 심문을 받음에 있어서 판사 앞에서는 자기들이 구속되면 임금 지급이라든가 또 그 입점업체에 대한 뭐 상품 대금 이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호소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또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들이 기각되자마자 나와서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뭐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임금 지급 안 했고요. 네, 뭐 지금 그다음에 7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2개를 더 폐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IP 대출식으로 모집을 해서 자기들은 1,000억을 대대 산업은행이 1,000억을 대고 또 메리츠증권 근저당권자한테 1,000억을 대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는 1,000억은 원래 2,000억에서부터도 줄어들었고 또 그 1,000억도 남들이 낸 거에 대한 보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출연이 없습니다. 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어쨌든 추후에 좀 더 면밀하게 더 조사를 해갖고 어떤 피해 복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두실 겁니까? 뭐 어쨌든 이게 수사 최종적으로는 뭐 피의자들이 기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기소가 아니라 저는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수사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 갖고 당사자들이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들에 지금 수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김병주 회장 등등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아마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나요?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지만 다 이건 경찰로 증감법이니까 검찰이겠네요. 근데 대개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을 경찰로 지금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의 위증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국회 증감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해왔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영상 녹화를 의무화한다라든가 또 수사의 전 과정을 다 기록을 함으로써 투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부 피의자들을 밀실로 불러서 검사들이 회유 협박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서 정리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 그 법안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 왜곡죄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금지법이라든가 또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 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편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관리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들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엄중히 받아들여 주셔서 법과 원칙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 사흘간 질문하실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및